박장재소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최순실 씨죠. 김영전 최순실, 이름은 바뀌어서 최서원인데 최서원 씨가 추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 나왔던데 어떤 얘기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이름 자체가 이제는 최서원입니다. 개명을 해서요. 청주 여자 그 교도소에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자필 언론 편지에 따르면 교도소 의료과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 특히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요게 뭐 의료법 위반이고 또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직권남용죄. 또 교도소장은 이를 수수방관했다라면서 직무유기다라고 지금 고소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교도소 측과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일단 교도소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최서원 씨가 평소에 본인이 이제 의료적인 이런 처우를 받게 한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지 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런 해당 수용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 의료진으로부터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면 여성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추행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좀 발생하기가 어렵다. 특히나 지금 이 최서원 씨가 그 치료를 받은 부위가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치료의 그 특성상 어떤 신체 노출 내지 이런 뭐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의료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최서원 씨가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을까요? 아마도 갑자기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복역 시간이 지금 꽤 오래 걸렸었고요. 그리고 좀 교도소 측 주장하고는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다르죠. 예. 그리고 뭐 교도소가 일부러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 아주 유효주의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도 뭐 선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 등등 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 씨 편지 중에서 코끼리 주사를 맞아서 반실신 상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코끼리 주사가 예. 지금 항불안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주사하는 건데 예. 로라제팜 등 항불안제고 이 불안 증세가 있을 때 이것을 맞추면 약간 진정이나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코끼리도 이거 맞으면 진정된다고 코끼리 주사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마 소문 같은 것 같아요. 코끼리 주사를 막 맞춘다 교도소에서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고 글쎄 막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예. 우리 뭐 군대 있을 때도 뭐 밥에 뭐 약 탄다 이런 그래서 뭐가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소문일 뿐이고요. 소문이니까. 그건 예.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최서원 씨 강제추행 고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강제추행도 요건이 돼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뭐 의료 행위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고압적으로 해당 의료진이 뭐 반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는 삼고 있는데 뭐.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지만 또 강제추행이라는 이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뭐 폭넓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 이런 것과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신체 접촉은 좀 달리 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최서원 씨가 원하는 대로 뭐 해당 의료진이 처벌을 받고 교도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결론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건데요. 예, 공판 준비기일은 뭐 이를테면 뭐 피고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증거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증인을 누구를 부를지 뭐 이런 쟁점을 좀 좁혀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예. 뭐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출석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좀 특이하게도 비공개로 열렸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아직까지 뭐 이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사실은 좀 폭넓게
이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언급이 되다 보면 그래서 언론이나 외부에 이게 노출이 되면 피해자한테 궁극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재판부가 이런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또 실제로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걸 비공개로 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뭐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긴 한데 준비 기일이기도 하고요. 이 재판 끝까지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 본 재판 갔을 때도 혹시나 비공개될 수도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 전 시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혐의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검찰이 2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2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는 뭐 무고죄가 더해져서 이제 판단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대부분 뭐 추행이나 추행 미수, 뭐 추행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괄적으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다투거나 뭐 증인을 부르거나 뭐 이런 절차로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뭐 SNS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올렸을 때 처벌받는 건데 이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이상의 어떤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그런 이제 법적 절차를 가져가게끔 규정돼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이걸 친고죄로 바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네. 본인이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친고죄로 바뀌게 되면 친고죄는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지만 이게 아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요건이 좀 꼼꼼해지는 건데 이게 시민단체 등의 어떤 고발로 촉발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셀프로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최강욱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뭐 실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법 시행 이후에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 사건은 한참 이점이고 뭐 소급할 여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물론 뭐 혹시나 최강욱 대표가 부치게 이거 소급시킨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 규정을 두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예. 소급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판 오늘 최강욱 대표 재판 미뤄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면 뭐 울산 함영수사 사건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 사건 다 이제 맡고 있는 그런 합의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리기로 했던 재판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재판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뭐 김미리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가 예전에 뭐 검찰에서 사찰 대상 판사였다느니 해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됐던 판사인데 지금 병가를 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예. 병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사건이 전부 다 이제 연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 최강욱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구형을 하고 이제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주심인 이 재판부가 지금 좀 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예 저희가 추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기일을 딱 언제까지로 못 박아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그 기일을 좀 장기적으로 연기를 하는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서 이 재판부가 워낙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도 이 사건들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함께 주목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강욱 대표 재판이 하나가 아니죠? 이거 말고 지금 2심에 가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가 있는 그 인턴 확인서 써줬던 부분, 그 부분은 2심에 진행 중이고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심 사건이고요. 예. 달리 봐야 되고, 근데 이거 언론에서는 또 이게 뭔가 썼을 거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심하고 이런 거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고 아마 몸에 상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추징금 991억 원을 미납해 경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본체와 정원 그리고 별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곳을 다 이제 추징하려고 했는데 몰수하려고 했는데 본체 같은 경우는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취득 재산이기 때문에 뭐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던 거고요. 예. 정원 같은 경우도 전직 비서관의 명의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이 추징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이 며느리 명의로 갖고 있던 별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득하기도 했고 아마 비자금으로 취득한 재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습니다. 예. 본체는 네. 그러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샀기 때문에 본체는 이순자 씨 겁니다. 명의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네. 뭐 경매할 수 없고 네. 별채는 비자금이다. 네. 이 비자금이 돼야지만이 이제 추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몰수를 할 수 있는 그 법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 취임 전에 본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서 법리대로라 봤을 때는 예. 본체를 좀 하긴 좀 어렵고 그럼 결국은 나머지 돈 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집이 뭐 처음 이 경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2003년에 강제 경매가 있었는데 이 집에 대해서 그때 이순자 씨 남동생이죠. 처남이죠, 처남.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는 처남. 예. 그 이순자 씨 남동생이 경매를 따서 다시 자기 누나한테 집을 돌려주는 네.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건 다르게 이제 그때는 예. 그거 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 궁극적으로 언제 취득이 됐냐 보니까 이순자 씨가 예전에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69년에 이순자 씨가 이 집을 네. 매입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감정가가 100억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거가 되면 지금 900억 이상 지금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일정 충당이 좀 가능한데 법리상 좀 어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별채는 경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공매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검찰은 예. 일단 그 990억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체든 정원이든 일단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거라 그랬고요. 예. 이걸 제3자한테 넘기면 더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본체 정원 할 거 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전두환 소유다라고 예. 해서 전 씨의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소송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별채만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게 문제예요. 궁금해서. 결국은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본체, 별채 그 제가 가보진 못해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예. 언론상 봤을 때는 한목에 팔려야지 이게 타로타로 팔리기는 어렵거든요. 분리하기도 예.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뭐 집행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이 뭐 2심입니까 이것도? 이게 대법원입니다 이거는. 아 예, 대법원입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그러면 끝났죠. 예. 이러면 검찰도 상당히 머리 아파지겠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추징 몰수가 안 되면 이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건데 여러 방편을 뭐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조금 이 추징 몰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본체는 안 되고 네. 별채하고 정원, 네. 정원은 된다. 네. 이거 누가 경매하겠습니까? 이거? 예, 그렇게 따로 해서 경매를 받을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아무도 무방하죠. 없죠. 몰라 예. 좀 전두환 씨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그러면 또 뭐 처남이 또 그렇게 낙찰받아 다시 접근해주고. 증여하는 비슷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게 만일 본체가 그러면 이순자 씨 앞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그 전두환 씨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것도 그럼 그것도 이순자 씨 재산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이순자 거죠. 그렇죠. 예, 한테 이순자 씨 왔으니까. 재산이 증여가 된 거니까요.
아, 어렵네요. 억울해 네, 보이는 복잡합니다. 신행자께서 많이 답답한데 저희 법률가들 입장에 봤을 때도 답답하고 네.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 내린 것도 법리에 따라서 내린 거거든요. 이거 뭐 잘못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요거 집행하는 거는 아니 근데 이게 어렵다. 뭐 노태우 씨도 많은 추징금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태우 씨 많이 냈어요. 내긴 그래도. 했거든요. 예, 전두환에 비해서는. 네, 근데 전두환 씨 거의 안 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재산을 찾아서라도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사업을 어릴 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자산도 비자금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그 991억 원 이 추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뭐 여러 방책을 모색은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돌려놔라. 전두환 씨 앞으로 돌려놔라. 라고 한다거나 근데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그 손을 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불법 수익인지 비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인지 이게 쟁점인데 이 시점 그리고 이 자금이 마련된 경위 이런 부분을 당연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아무리 전두환 씨가 99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산에만 법률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국민적 공분을 사고는 있지만 뭐 법리라는 건 분명하게 존재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전두환 씨 앞으로 된 재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압류를 못하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들한테 그 합법적 증여가 아닌 네. 모르게 증여가 됐지 않았을까? 찾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찾기가 다 찾았을 겁니다. 이때까지. 아마 찾아보고 했는 게 다 이거 다로 보이고 앞으로 더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때 전두환 씨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외할아버지로 받았다. 빠져나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빠져나갔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니까 역시 압류 대상이 몰수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죠. 예.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부정한 게 받았던 거를 자기들이 증여를 받았을 때 가능한데 그걸 지금 다 해보고 남은 게 이건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추징금이 1,00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추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지금까지 박준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